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계 각지에서 연결해 주신 여러분, GCF 벌추얼 포럼을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회적 금융의 역할,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변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패션 로우 ABPN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ABPN은 아시아 최대의 사회투자 네트워크입니다. 싱가포르에 본부를 두고 있습니다. 오늘 다양한 관점들을 한국과 퀘벡, 스페인, 그리고 이탈리아 등으로부터 전달해 들 수 있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 세션을 좀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이 언제든지 질문을 해 주셔도 된다는 점을 꼭 상기를 드리겠습니다.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Please have this question in the back of your mind and share your thoughts as we 네, progress. 발표를 다 듣고 나서 Q&A를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을 채팅방에다가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질문과 또 코멘트들을 취합을 해서 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세션 소개로 들어가겠습니다. Providing very 네, 현재 코로나가 사회 소외계층에 가장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사회연대 경제 기업들 역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고용과 사회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봉쇄 조치와 경제 악화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많은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사회적 금융기관들의 경우에는 이런 사회적 경제 기업들의 금융을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긴급 기금을 조성하는 방법도 있고 기존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사회적 금융기관들은 향후의 계획을 재고하고 또 새로운 전략들을 세워서 새로운 사회적인 과제에 대응을 하고 특히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혁신적인 금융상품 개발하고 더 포용적인 접근법을 채택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지역사회 그리고 사회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다양한 사회적 금융기관들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팩트 투자자, 도매금융, 연대금융, 윤리적은행 등 다양한 주체들의 경험과 관점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연사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퀘벡 필락시온의 밀더 빌레가스 대표님,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의 송경용 이사장님, 스페인 라보랄쿠차의 오스카 무구에르자 텔레리아 이사님, 그리고 다니엘 소르살 님도 연결되어 계십니다. 유럽 윤리적 대한은행 연합 사무총장을 맡고 계십니다. 네, 그러면 필락시온 빌레가스 대표님부터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체 소개, 코로나 사태 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나누고 싶은 경험이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있으시면은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G스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발표하게 돼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퀘벡에서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경험담을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는 로컬 차원에서는 플락시온에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카피넌스의 회원 조직인데요. 저희가 같이 그 퀘벡에서 협력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또 이네스의 회장도 맡고 있는데요. 국제사회적 경제 투자자 협회의 이네스입니다. 어쨌든 카피나스 같은 경우는 퀘벡에서 그 연대금융 그리고 개발금융을 중점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성을 개발을 함으로써 여러 조직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도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회적 경제를 도모하고 있는데요. 여러 이해 당사자들과 함께 또 여론 조성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인식제고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또 캡피넛에서 데샬댕이라고 가장 큰 협동조합 중 하나인데요. 전 세계에서 그 가장 큰 이 금융 협동조합 중 하나인데 여기와도 같이 일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정부의 재정 지원을 가지고 또 사업을 펼치는 조직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자 기금도 한 2억 군데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 자본금이 한 200억 달러 정도인데요. 이와 같은 기금도 역시나 사회적 경제에 대한 금융 제공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이크로 금융 쪽에서 일을 하고 있는 조직도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굉장히 다양한 조직들을 회원사들로 가지고 있고 또 다양한 니즈를 충족하고자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주민이 한 830만 명 정도이고요. 대부분이 다 몬트리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한 400만 명이 좀 넘는 인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이전의 실업률은 퀘벡에서 4.9%였습니다.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아마도 그 7%가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통계는 지금 완전치 않습니다만 지금 정부에서도 그 실업자를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높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락시온 같은 경우는 이제 재단인데요. 2001년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사업하는 분야는 2가지인데요. 저희가 일단 기금을 조성을 해서 특히 제대로 이제 금융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계층 또는 기업을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 기업가라던가 내지는 그 문화 예술이라던가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재정 지원, 자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경제 쪽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 외에도 예를 들어서 관광이라든가 문화, 지속 가능한 개발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필락시오는 이네스의 회원사이기도 합니다. 이네스의 회장을 제가 또 맡고 있는데요. 뭐 남미라든가 아프리카 등 다양한 지역에서 30여 개의 회원사를 가지고 있는데 하지만 그 포괄하는 그 조직은 1,500개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 30개 회원사 자체가 연합체 때는 네트워크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오후에 또 다른 웨비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한 150명 정도가 참여를 해서 이 웨비나에서는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또 논의를 할 것입니다. 이 웨비나 같은 경우도 이네스가 주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에 대한 대응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계 차원에서 저희가 대응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일단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지원이 있습니다. 연방정부 그리고 또 퀘벡 주 정부에서 오는 지원도 있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몬트리올 시 정부에서 나오는 지원금도 있습니다. 근데 연방 또는 주 정부 지원금 같은 경우 주로 기업들의 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들이 인력을 유지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 여러 산업에 걸쳐서 지원을 해주겠는데요. 대부분의 연방 그리고 주 정부 지원금은 다 이쪽으로 좀 많이 집중되어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이와 같은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삼을 것이냐인데요. 어떻게 기회로 삼을 것이냐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몬트리올 시에서 저희가 금융 쪽에만 관여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 전반과 같이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회적 경제에서 나오는 서비스나 정책이 무엇인지 또는 그 퀘벡 시 정부에 우리가 요구할 사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더 향상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여러 조직들이 하고 있는 사업을 어떻게 좀 더
성황리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카피난스 같은 경우 저희가 여러 조직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채무 부담에 대한 완화 조치를 저희가 취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이자율에 대해서 좀 연체를 어느 정도 허용을 해준다라던가 지급을 연기를 해준다는 등의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좀 보완적으로도 좀 저희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코로나 19의 2차 대유행이라고 하는데요. 몬트리올시와 같이 여러 가지 새로운 조치 도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필락시온 같은 경우는요. 필락시온 같은 경우 사회적 경제가 코로나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들을 고안해내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켜서 회복하는 데 더 강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조직으로부터 얘기를 하기는 있는데 또 다른 조직들도 네트워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같이 공유를 해줄 수 있었다는 점이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교훈과 했던 경험, 이제 그 이해 당사자들을 네트워크에서 어떻게 관리해 왔는지, 그래서 어떻게 성공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따가 좀 자세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송경영 이사장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의 활동에 대한 발표가 되겠는데요. 예, 반갑습니다. 우리 G7 대회가 멕시코에서 열렸어야 하고 우리 다 멕시코에서 만났어야 하는데 이렇게 만나게 돼서 낯설기도 하고 더 반갑기도 합니다.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예. 다음에 내년에 우리 멕시코에서 대면으로 페이스 투 페이스 이렇게 만나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사회가치연대기금은 대단히 베이비 오가나이제이션입니다. 이제 1년 조금 넘었습니다. 이제 설립된 지는 1년 10개월 정도 됐지만 사업을 시작한 거는 한 10개월 정도 됐습니다. 대단히 신생 조직입니다. 우리 한국의 사회적 경제 조직은 기업은 약 25,000개 정도 되고요. 약 30만 명 가까이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이 중에 30만 명 중에 약 60%가 소위 말해서 사회적 취약계층입니다. 지난 10년간 우리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 경제 조직은 대단히 빠르게 성장을 했습니다. 국가가 정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발전시켜 준 덕분이기도 하지만 일반 시민사회에서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인식이 대단히 높아졌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의 우리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갖는 과제는 질적으로 좀 성장을 해야 되고요. 또 규모화해야 되는 과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지속 가능성을 위한 생태계를 어떻게 조성할 건가 하는 이런 과제가 있고요. 또 이 사회적 경제가 질적으로 성장하고 규모화를 이루고 자생적인 생태계를 이루기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요소로 사회적 금융 시스템이 필요한데 그동안 한국에서는 이 사회적 금융이라고 할 만한 이 금융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부터 2년 전부터 한국에서 이 사회적 금융 시스템을 어떻게 조성하고 이 사회적 금융 기관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이 사회적 금융에 대한 논의는 수십 년 전부터 진행되어 왔지만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가지고 논의한 것은 약 2년 전에 시작되었고 더 특별한 점은 이 논의에 정부와 또 우리 시민사회 또 사회적 경제 당사자들
기업들이 함께 했다는 겁니다. 지난 10년간 한국 정부는 대단히 큰 돈을 이 사회적 경제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은행도 여러 가지 형태로 사회적 경제 기업에 투자를 하고 지원을 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사회적 경제 자체 어떤 당사자적 관점에서 이루어진 금융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사회적 금융에 대한 욕구가 대단히 컸습니다. 이 사회적 가치 연대, 한국 사회가치 연대 기금의 목표는 일단 향후 5년간 약 3억 달러의 기금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 공공도 여기에 지금 참여를 할 것입니다. 공공이라고 하면 정부, 중앙정부, 지방정부, 또 정부 산하의 여러 공공기관을 말하는 것이고요. 또 민간, 도 여기에 참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민간의 영역에는 우리 사회적 경제 기업 당사자 조직들도 있지만 각종의 노동기금도 여기에 참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가치연대기금은 우리 한국 최초의 사회적 금융 기관입니다. 도매 기금으로 여기서 사회가치연대기금이 개별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소매 금융기관을 통해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소매 금융기관은 두 가지 형태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지역 소매 금융기관, 하나는 사업적으로 특화된 소매 금융기관을 통해서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크게 세 가지 영역이 지금 현재 미션으로 주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SIB 사업, 또 신재생 에너지 사업, 또는 Urban Regeneration, 도시재생 등 사회적 임팩트가 큰 프로젝트 펀드에 투자를 하고, 두 번째는 이 소매 금융기관, 중개기관을 육성해서 그 기관을 통해서 장기 저리로 개별 기업에게 페이션트 펀드를 공급하는 그런 과제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전에 이야기했지만 이 특화된 그 소매 기관을 육성하는 것, 이런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0년 8월 기준으로 약 170억 원, 180억 원의 투자 및 융자가 이루어졌고요. 이게 사회가치연대기금이 후순위 또는 선투자 등의 방식으로 사회적 경제 기업에 공급한 기금은 민간 투자액 기준으로 약 2.7배, 결성 총액 기준 7.1배 승수 효과를 창출했습니다. 우리 코로나 시대에 한국 사회가치연대기금이 어떤 일을 했는가를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의 사회적 경제 기업, 특히 대면 서비스를 해야 되는 영역에서 큰 폭의 매출 감소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회 서비스를 주로 하는 사회적 경제 기업이 한국 사회적 경제 기업의 약 7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더 충격이 컸습니다. 지난 3월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장 왕성했을 때 사회적 경제 기업의 64%가 40%의 매출액 감소를 경험했고요. 특별히 우리나라의 대구 지역, 저 남부에서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인 대구 지역에서는 거의 77%의 매출 감소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 기업이 가장 지원을 필요로 했던 영역은 고용 유지를 위한 인건비와 임대료였습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에서 긴급 지원 정책을 발표했으나 일반 경제 영역의 중소기업들도 큰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사회적 경제 기업에 우선적으로 지원을 한다거나 하는 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 기업이 일반 중소기업에 비해서 타격, 또 금융
지원 정책에 있어서도 좀 소외되는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가치연대 기금은 좀 기동력 있게 빨리 움직여서 이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적 경제 기업을 도울 수 있도록 다 함께 위기 극복 공동 행동이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이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 또 사회적 경제 중간 지원 조직,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약 24개 파트너 기관과 함께 다 함께 위기 극복 공동 행동을 조직해서 긴급 자금을 지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27개, 약 30개 가까운 사회적 경제 기업에 긴급 지원을 실행을 했습니다. 이 밖에도 현금 지원뿐만 아니라 물품과 서비스를 선구매할 수 있도록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과의 협업을 통해서 일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바이 소셜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도 진행을 했고요. 또 공공기관이 선구매를 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많은 기업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물품을 공공기관이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협력 체계도 만들어서 큰 성과를 이룬 바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공공기관들의 임직원들이 받는 인센티브 성과금을 자발적으로 기부할 수 있도록 해서 그 기부금으로 사회적 경제 기업을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이 사회적 경제 기업 중에 공정무역 페어트레이드 기업들을 지원을 했는데요. 이거는 코이카 한국국제협력단과 협약을 해서 저희 사회가치연대기금이 제안을 해서 한국의 공정무역 기업들과 거래하고 있는 아시아 지역, 아프리카 지역, 라틴 아메리카 지역의 생산자들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 이유는 공정무역을 거래하는 빈곤 국가의 생산자들의 생산력이 무너지면 이 생산력을 회복하는데 대단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생태계가 무너지기 때문에 생산자들과 생산자들이 속해 있는 커뮤니티를 긴급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 해서 약 긴급하게 150만 불 정도의 자금을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약 40개 정도의 공정무역 조직,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지역의 생산자들을 지원을 했고 이 사업은 올해 연말 내년에도 계속 지속이 될 겁니다. 그래서 자국 내 사회적 경제 기업뿐만 아니라 글로벌 차원에서 사회적 경제 생태계가 유지되고 보존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저희 사회가치연대 기금이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이 코로나 사태는 이 생태적 위기를 우리에게 얼마나 생태적 위기가 심각한가를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산업 형태의 급격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위 언택트라고 하는. 그래서 이 플랫폼 노동자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 플랫폼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그리고 플랫폼 노동자들이 자조적인 금융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사회가치연대기금이 교육하고 조직하고 기금을 만들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6개 분야의 플랫폼 노동자들이 함께 하고 있고요. 공제회, 이 뮤추얼 펀드를 만들어서 공제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약 30억 원, 300만 불 정도의 돈이 투자되고 지원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변화하는 시기에 증가하고 있는 이 플랫폼 노동자들이 이 자조적인 금융 체제를 갖춰서 소위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변화된 어떤 산업 환경에서 그 자주적인 노동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사회가치연대기금이 사회적 경제 방식으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기금 지원과 교육, 조직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정부와 국회와 이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법적, 제도적 지원 정책도 함께 논의하고 있고 필요한 법 제정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이사장님 발표 감사합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도매금융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많은 기관들이 참여를 할 수 있었던 것이 참 인상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플랫폼 노동 그리고 중개기관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하고 계신데요. 코로나 사태 속에서 이러한 분야에 대한 지원을 우선순위로 선정하신 이유에 대해서 추후 Q&A 때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연사 소개하겠습니다. 네, 라보랄 쿠차의 오스카 무코야르자 텔레리아 이사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이렇게 발표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른 국가들에서 사회적 경제를 지원을 하기 위해서 또 고용을 유치하기 위해서 어떤 활동들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알 수 있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그럼 발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발표 자료가 화면에 안 보이는데요. 네, 먼저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스카 무그엘사라고 합니다. 라보랄쿠차에서 일하고 있고요. 기업 뱅킹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협동조합 은행입니다. 그래서 협동조합들의 제품 개발 그리고 인프라의 개발을 통해서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은행이기 때문에 고객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항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몬드라곤 그룹에 소속돼 있고요. 여러분 아마 대부분 몬드라곤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지요. 스페인 최대의 협동조합 그룹이고요. 유럽에서도 역시 거의 세계 최대이고 다양한 협동조합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제품을 생산을 하는 제조업도 있고 저희 라보랄쿠차와 같은 그런 금융 협동조합도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말고도 몬드라곤 그룹에는 다른 협동조합 은행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라보랄쿠차의 조합원들은 저희의 고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화면에 보시는 그 단어들은 은행이라고 하면은 떠올리실 수 있는 그런 흔한 단어들이 되겠는데요. 네, 금융, 유동성, 국제화 이런 단어들일 텐데요. 저희 라보랄쿠차 역시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와 더불어서 차별화된 접근법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의 미션 자체가 협동조합 그리고 사회적 경제를 지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영역에서 고용이 창출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별화된 접근법들 추구를 하는 것이 저희 라보랄쿠차가 태어날 때부터 저희의 DNA 속에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은행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라보랄쿠차는 1959년에 설립됐습니다. 그 50년대 당시에는 스페인의 내전으로 인해서 경제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정치적 상황도 굉장히 좋지 않았고요. 그리고 저희 바스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내전에서 패배한 지역에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더더욱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 지역 차원에서
고용을 창출하고 거기서 나오는 부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라는 제안을 호세 마리아 신도를 포함한 몬드라곤의 창립자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용을 창출하고 부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은행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이 너무나 명백했습니다. 그렇게 라보랄 코차가 만들어졌고요. 이 라보랄 코차가 이후 몬드라곤 그룹의 다양한 협동조합의 성장의 비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없었다면 협동조합들의 금융 제공이 아마 상당히 어려웠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조합원들로부터 예금을 받아서 유동성을 확보를 하고 이것을 통해서 협동조합들의 금융을 제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집집마다 방문을 하면서 이런 은행이 생겼다. 우리 지역 경제를 뒷받침하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고 예금을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는 스페인의 산데르나 BBVA라든가 다른 그런 대형 은행들에 비하면은 규모가 적습니다. 뭐 5배, 6배 이렇게 더 큰 은행들이죠, 저희보다. 하지만 저희는 조합원 그리고 고객들과 굉장히 가까운 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의 자산 규모는 2천만 2천만 유로 이상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런 그 자산을 바탕으로 해서 스타트업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돈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코칭을 통해서 이 신생 기업들의 아이디어를 더욱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고요. 다양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을 해서 그 과정에서 사업 계획을 더욱더 발전시키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생 기업들이 잘 돼야지만 고용이 창출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고용이 창출이 되어야지만 거기서 나오는 부를 우리가 지역에서 함께 공유를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 사태는 스페인에서 굉장히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자, 3월쯤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2달간의 봉쇄령이 시행이 됐죠. 재택근무를 하기도 했고요. 학교가 문을 닫았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2차 감염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달간도 이러한 증가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엄청난 쓰나미가 밀려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경제적으로도 거대한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스페인 GDP가 20%가량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연사들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업들 매출이 굉장히 줄어들고 파산하고 고용이 사라지고 있죠. 그런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중요한 거를 중요하게 다루는 일이다. 기본적으로 저희는 은행이기 때문에 은행의 본연의 역할을 잘해야 된다.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역할 자체가 금융을 제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제적인 쓰나미에 가장 커다란 타격을 받는 사람들에게 유동성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동성이 있어야 월세도 내고 고객 공급업체에 대금도 지불하고 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희의 활동은 최근에 이런 유동성 제공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동성 지원 규모가 최근 들어서 지난 2달간 10억 유로 가량 됐습니다. 이러한 지원에는 자영업자들도 포함이 되었고요. 중소기업 그리고 당연히 사회적 경제 기업들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포스트 코로나 사태 속에서 어떻게 변할 것인가인데요. 사실 아직 코로나가 안 끝났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굉장히 많은 것이 아마 바뀌게 될 겁니다. 앞으로 그런 변화가 몇 달 혹은 몇 년간 계속될 수도 있을 텐데요. 저희는 은행업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업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프로젝트라면은 당연히 지원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현재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을 지원을 해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사회적 경제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새로운 제품, 상품과 금융 상품과 보증 상품들을 또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유럽 연합 차원의 투자 기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스페인 정부 차원의 공적 투자 상품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수단들을 어 같이 만들어내고 활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저희는 특히 사회적 경제 기업들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출을 제공을 할 때 보통은 은행에다가 담보를 제공을 해야 되는데요. 사회적 경제 같은 경우에는 그런 큰 담보를 제공을 하기가 보통 어렵죠. 그래서 전통적인 그런 방식이 아닌 좀 다른 방식의 대출이 가능하도록 새로운 상품을 개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적 경제는 이러한 위기 상황일수록 회복 탄력성이 큽니다. 과거의 위기에서도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공된 대출들이 앞으로 충분히 그 가치를 입증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경제 기업들에 대해서는 금융 지원만이 아니라 기술적 지원, 자문, 다른 기업들과 차별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도움을 주는 그런 종합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생 기업들을 지원하는 별도의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SOS 멘토링이라고 하는 사업인데요. 150명의 멘토를 모집을 해서 다양한 기업들 그리고 창업을 준비 중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긴급 지원이라고도 긴급 멘토링이라고도 부릅니다. 그 과정에서 기업들의 사업 계획을 계속해서 수정하고 발전시킬 수가 있죠. 현재 코로나 사태 속에서 실업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몬드라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보다는 괜찮습니다만 분명히 앞으로 더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단순히 실업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이라고 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제대로 창업을 하고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지원 체계와 또 상품을 갖추는 것이 저희 역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어떤 어려운 상황이든 간에 반드시 방법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상을 하나 볼 수가 있는데요. 네, 발표 중에 영상 보는 게 좀 리스크가 있긴 하지요. 네, 그 자막을 보시게 되면은 네, 저희 그 라보라토차가 지원을 하고 있는 기업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요. 감사합니다. 네, 오스카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그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다루는 게 중요하다." 그 문구가 상당히 흥미로웠는데요. 결국 라보랄코차에게는 중요한 것이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신생 기업들 또 기존 기업들에게는 금융도 중요하고 뿐만이 아니라 사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종합적인 지원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소개하겠습니다. 예, 페비아의 다니엘 소로사 사무총장님이시고요. 4명 중 마지막 발표자가 되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는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원래 저희 회장이 이제 발표를 하셔야 되는데요. 근데 그 코로나 확진자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막판에 제가 이제 그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경험은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회장님이 발표자를 만드셨는데요. 여기서부터 제가 조금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는 일단은 실패해서 시작해서 나름대로 성공하게 되었던 경우입니다. 90년대 이 말에 저희 5명 정도가 그 각자들 프랑스, 벨기에, 이탈리아, 스페인에서 여러 군데에서 여러 속도 하에 이 윤리적인 은행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랜 대화 후 이 실패를 경험한 분도 계셨는데 그래서 뭐 이사진들도 하지 말자라고 해서 결국 문을 닫게 되었고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90년대 말이라는 점을 염두에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와 같은 경험을 다 잃고 싶지는 않아서 다시 한번 재개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5명에서 30명 정도까지 이제 조직이 확대되어서 저희가 사업을 지속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네트워크를 만들었는데요. 근데 각각 다 자기 나라에서 윤리적 은행을 추진하고 있었고 좀 홀로 하고 있었고 그래서 다른 나라에 있는 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연계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서로로부터 배우자. 라고 생각하여서 저희가 이제 2001년에 페베아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이제 거의 20년대 가는데요. 많은 발전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래서 뭐 비금융기관도 있고 금융기관도 있고 그 운영 중인 그 AUM이 한 300억 정도 유로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뭐 금융계에서는 소규모이긴 한데요. 그래도 이제 사회적 경제 부문의 성장에 좀 걸맞게 저희도 커 나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럽 연합 기구들과도 이제 긴밀하게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긴밀한 파트너십을 저희가 형성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유럽 연합에서도 이제 사회적 경제에 관심을 많이 두고 있기 때문에 많이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저희가 유럽 연합 기구들과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 왔었습니다. 원래는 아까 오스카 씨도 말씀을 하셨던 유럽연합 차원에서의 사회적 경제 관련된 이제 그 이니셔티브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회원사들이 이제 중간 조직으로서 역할을 다 하기를 저희는 원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가 닥쳤는데요. 새로운 현실이 우리 눈앞에서 펼쳐졌습니다. 먼저 이 팬데믹 때문에 즉각적으로 봉쇄 조치가 내려졌죠. 그 어느 누구도 사무실에 나오지도 않았고 재택근무를 하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 집행위원회 쪽에 연락을 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 엄청나게 타격을 입었는데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좀 제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각각 개별 국가 차원에서 여러 가지 대응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럽 차원에서는 어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좀 자문 역할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근데 그 진전의 속도를 보면 너무나 빠르게 모든 것이 바뀌고 있어서 사회적 경제는 사라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4월, 5월 정도 경이었는데요. 그때 대부분의 이제 대기업 쪽으로
많은 지원을 가고 있었고 사회적 경제는 잊혀질 것이다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한 거는 이제 그 정치적인 어젠다 상에서 사회적 경제가 사라지지 않도록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정치적인 어젠다화 하면서 이제 이거를 현실로 실물화 시켜내는 것이 또 두 번째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네트워크 내에서 어느 조직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잘 조사를 해서 여러 조직들의 어떤 사례를 모아서 사례집을 저희가 편찬을 했습니다. 각 회원사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좀 조사를 해봤던 것이죠. 근데 이 회원사들 같은 경우는 그 정부에 대해서 이제 보완책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동성을 공급한다라던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죠. 예를 들어서 그 대출에 대한 뭐 이자를 그 유예를 해준다라던가 이제 6개월 정도 유예를 해줬기 때문에 지금 이제 다시 이제 그 시기가 돌아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러한 정부의 지원책들에 대해서 이제 주로 회원사들이 이제 보조적인 역할, 보완적인 역할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또 사회적 경제 를 대상으로 해서 이와 같은 코로나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대처해 나가는지, 고객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교육 훈련을 또 제공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원사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이와 같은 경험집을 이제 출판을 했고 그 유럽연합 차원에서 다양한 웨비나에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경제의 특성상 사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아주 훌륭한 회복 탄력성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유럽에서의 사회적 경제 조직들은 보통 보건의료 쪽이라던가 교육 쪽에 많이 종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뭐 사회 서비스, 관광 쪽에 많이 집중되어 있었는데요. 사실 타격을 가장 많이 입은 분야에 있는 조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아무래도 대면 서비스에 집중을 해왔던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저희가 그 경험집을 출판을 하면서 펴내면서 좀 이 문제들에 대해서 가시화시키는 것을 역할을 했고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툴을 사용을 해서 우리의 이론과 생각을 실천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설문조사를 좀 진행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어느 누구도 뭐 재정 지원을 요청한다라던가 그런 건 별로 오히려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커버리지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리스크 이에 대해서 좀 해칭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어느 정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유럽연합 차원에서 새로운 조치 내지는 기존의 조치를 좀 보완을 해달라라는 요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그리고 그 EIF 회장에게도 사안을 보냈는데요. 지금 현재 그 대출에 대해서 이제 보증을 할 거면 그 보증에 대한 한도를 넓혀 달라라는 요구들을 했었고요. 그래서 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도 당연히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제 보증 그 한도도 늘리고 또 좀 더 유연성을 발휘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6월쯤에 또 확정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발현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5월부터 저희가 고객들은 좀 급하게 유동성이 필요할 때 저희가 제공한 조치를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또 리스크에 대한 이제 커버리지, 즉 보증 한도를 이제 넓혀주는 등의 조치를 저희가 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차 차원에서의 네트워크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정치적인 로비 활동도 하고요. 어쨌든 뭐 이게 유일한 활동은 아닙니다만 그 팬데믹 하에서는 굉장히 유용한 사업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장기적인 조치를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래에 대해서 준비를 해 나가야 되겠죠. 뭐 사실 예측하기는 힘들겠습니다만 어떤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지 어떠한 조치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좀 더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약간 임시방편적으로 여러 가지 조치를 도입을 하고 있지만 장기적인 안목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그 각각의 차이를 인정을 할 필요가 있겠고 일단은 유럽 연합 기구로부터 좀 더 많은 이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기적으로 BIS 비율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조정이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리의 사회적인 영향이라던가 리스크 감수 정도를 감안을 해서 BIS 비율에 대해서 좀 더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포스트 코로나 상황에서는 사회적인 임팩트를 가하고 또 사실 주류 금융, 주류 정책 입안자들로부터 간과되고 있는 부문에 우리가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를 우리가 감안을 해서 그런 비율 조정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EIF와도 저희가 협력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유럽연합 기구들이 주무르고 있는 이제 공공 재원을 펀딩을 하는 기금인데요. 뭐 이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이 이제 몇 년 후가 되면 기한이 만료될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대한 계획도 저희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유동성 문제라던가 내지 리스크에 대한 커버리지 문제라던가 등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윤리은행 모델과 관련해서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꼭 성장뿐만 아니라 그 2차 차원의 네트워크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뭐 어드보커시 활동이라든가 네트워킹 활동이라든가 쪽에도 저희가 많이 신경을 쓰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내다보면서 일단 경제 모델을 바꿔야 된다라는 인식을 하면서 좀 미래에는 이거를 바꿔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주체가 되고자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슬라이드가 하나 남아있죠? 마지막 슬라이드, 없네요. 어쨌든 간에 좀 아주 짧게나마 저희가 그동안 해왔는지, 지난 6개월 동안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향후 6개월 동안도 아마 뭐 계속 사업을 이어나가야 되겠죠. 지금 팬데믹은 아직은 좀 끝나진 않았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도입한 조치들이 현실화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전개되는지를 좀 더 봐야 될 것입니다. 많은 그 기업들이 지금 폐쇄되고 있고 2차 대유행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상황이 예고되고 있는데요. 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부문들을 위해서 좀 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할을 다시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질문 있으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니엘. 그 우연치 않게 임시방편 조치로 해결될 수 있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그리고 그 금융 체계 자체 그리고 사회적 경제 자체에 대해서 근본적인 좀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질문을 채팅방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그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먼저 제가 몇 개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제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그 첫 번째 질문은 그 송경영 신부님 뿐만 아니라 그 오스카 텔레리아 씨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경민 이사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생태계 중에서 어떤 부분을 지원하는 것이 제일 시급하다라고 판단을 하셨는지, 또 어떤 과정을 거쳐 판단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발표를 들어보니 플랫폼 노동자 그리고 중개기관 등을 중요하게 보신 것 같은데요. 그런 판단을 어떻게 내리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다음은 라보랄 쿠차에 대한 질문인데요. 고객들 그리고 조합원들의 유동성 제공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러한 유동성에 대한 필요가 사회적 경제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그런 접근법으로 어떻게 이어지게 되었는지 그 과정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죠. 먼저 송경용 이사장님 답변 먼저 듣겠습니다. 그 발표 다른 라보랄 쿠차 또는 플락시온 뭐 여러 발표를 들으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방카티카 정도 영감을 많이 얻었습니다. 아주 저에게 공부가 많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선 질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질문은 왜 플랫폼 노동자들과 이 중개기관을 우선적 지원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질문인데요. 첫 번째는 이 코로나 시대에 이 플랫폼 노동이 대폭 증가했고 플랫폼 노동자들이 가장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이 플랫폼 노동자들을 적극 지원해야 되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플랫폼 노동자들은 고용의 불안정성, 또 노동이 개별화되고 파편화되면서 이들을 보호해줄 노조라고 하는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조직도 없었고요. 그에 따라서 정부가 실행하는 각종 지원 정책에서도 배제되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한국 정부가 이 필수 노동자라고 하는 개념을 정책의 어떤 주요한 대상으로 인식했고 그거에 대한 지원 정책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이 산업의 변화의 시기에 소위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이 시기에 이 플랫폼 노동자들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플랫폼 노동의 특징은 노동의 개별화 또는 파편화가 특징이지요. 그래서 특히 이 자조적인 이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약 4년 전부터 노동과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연구, 학습 모임을 만들어 왔었고 이 학습 모임에서, 이 연구 모임에서 이 산업의 변화의 시기에 이 플랫폼 노동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에 대해서 공부를 한 적이 있고요. 노동과 사회적 경제를 연결시켜야 되겠다, 서로 연대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상 코로나 이제 사태가 시작되면서 저희들이 예측한 바대로 플랫폼 노동자들이 가장 심각한 타격을 입어서 저희가 긴급하게 이 플랫폼 노동자들의 자조적인 이 금융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를 발빠르게 대응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플랫폼 노동자들의 공제회를 저희가 추진을 했고요. 아까 300만 불이라고 그랬는데 약 350만 불 정도의 기금을 조성을 해서 이 플랫폼 노동자들이 이 공제 활동을 통해서 스스로를 보호하고 스스로의 이 자조 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두 번째, 이 중개기관에 왜 지원 우선 대상으로 선택을 했는가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 금융 지원은 저의 관점에선 현장과 가장 밀접하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가장 밀접하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현실을 가장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앙에 소위
한국으로 말하면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저 지방의 작은 소도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 기업의 현실적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장과 가장 밀접하게 있는 금융기관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금융기관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리 한국에서 이 소매 금융기관이 규모도 대단히 작고 아직은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우리 인체에서 마치 실핏줄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야 되겠다 해서 금융기관, 소매 금융기관을 육성하는데 우선적 관심을 두었습니다. 규모는 그 소매 금융기관이 하는 일에 따라서, 역할에 따라서 또는 그 경력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거를 같이 협의하고 심사하는 과정을 통해서 지원 규모, 지원 방법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이런 중개기관들은 정말 중요하죠. 어떤 지원이 성공적이기 위해서 그렇고 특히 여러 지역에 걸쳐 있는 활동일수록 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라보랄쿠차에서는 지금 아직까지 많은 잠재력이 있는, 지원의 잠재력이 있는 부분, 그리고 포괄적인 사회경제 지원 사업에 대해서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매칭을 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떤 섹터에 있는 기업이 강점이 무엇이고 또 필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겠죠. 저희 입장에서는 근데 이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라보랄쿠차는 저희가 지원하는 고객들, 또 기업들과 아주 거리가 가깝기 때문입니다. 저희 고객들 자체가 굉장히 규모가 작은 어떤 지역 기업들도 있고 또 협동조합들이 연합회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 연합회들을 통해서 회원 조직들이 어떤 필요를 갖고 있는지 빠르게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기업은 유동성, 어떤 기업은 또 다른 지원이 필요하다. 어떤 기업은 예를 들어 대출을 받기 위한 담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보증이 필요하다. 이런 것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어떤 활동에 대한 질적 지원이 필요하다 하면은 그런 것도 파악을 해서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주 핵심을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실제 니즈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그 조직이 무엇을 제일 잘할 수 있는지를 잘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제가 좀 제기하고 싶은 또 질문이 하나 생겼는데요. 그 밀더와 다니엘 씨한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두 분 모두 네트워크라는 데서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밀더 씨 9개의 조직으로 이루어진 네트워크고 다니엘 씨는 또 어떤 협회, 연맹, 금융기관들의 어떤 금융 협회 쪽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네트워크나 연맹이라는 것이 어떻게 장기적인 포스트 코로나 회복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이런 네트워크적인 접근 방법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밀더 씨의 답변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여러 가지 차원의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지역 차원에서 카피난스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나스 같은 경우 이제 국제적인 네트워크인데요. 그 두 가지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또 한편으로 로컬한 차원에서는 카피난스는
이제 다른 조직들을 상호작용하면서 서로 도울 수 있다라는 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3개월 전에 저희가 각 조직별로 상황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대출금에 대한 연체율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봤는데요. 다니엘 씨도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회적 경제의 회복력이 오히려 높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 조직 같은 경우 이게 리스크 수준이 뭐 2%에서 13%로 이제 차이가 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모든 조직들이 좀 전체적으로는 비슷비슷하고 이게 상황이 아주 안 좋지는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같이 새로운 정책을 제안을 할 수 있을지가 또 하나의 이 사업입니다. 이 팬데믹 상황에서 각 조직별로 상황을 저희가 조사를 했고, 그러면서 금융을 제공하고 또 여러 가지 기술적 지원을 사회적 경제 조직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죠. 그래서 모델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바꿀 것인지. 근데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바로 저희가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보 공유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희 캡피넌스 내에서 회의를 할 것인데 새로운 제품, 새로운 부문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냥 사회 일반을 봤을 때 상황이 다 동일하지 않잖아요? 저희 고객사들 같은 경우는 뭐 금융 쪽도 있지만 또 관광이라든가 문화 쪽 조직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지원을 제공을 할 때 이들 조직에서 어떤 상황이 펼쳐지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하게 분석하고 모델을 그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로컬 또는 이제 지역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네스 차원에서 국제적인 글로벌 차원에서 봤을 때는 정보 공유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보 공유가 될 텐데요. 일단은 대출을 예를 들어서 퀘벡에서 해준다. 그러면 실제 여러 가지 그 이니셔티브에 제공할 만한 자금이 있습니다. 근데 특정한 부문을 대상으로 자금 조달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하겠습니다만 일단은 자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글로벌 차원에서 갔을 때 아프리카, 남미라든가 이런 지역인데요. 그런 쪽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도울 것인가가 이제 관건입니다. 그래서 공공 정책을 통해서 이제 사회적 경제를 지원을 해줘야 될 텐데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개입할 것인지를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네트워크는 이런 차원에서 이용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실제로 그 네트워크적인 접근 방법이 어드보커시에 있어서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뿐만 아니라 정책 변화에도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니엘 씨도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 좀 다시 한 20초, 30초 정도 동안만 네트워크적인 접근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사회적 금융을 더 진전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한 9월, 그러니까 팬데믹이
계속 또 지속될 것이다라고 깨달으면서 9월서부터 저희가 회원사들과 이제 개별적으로 좀 면담을 하면서 어떤 상황에 직면해 있는지를 저희가 좀 다시 한번 조사를 했습니다. 이제 그래야지만 저희가 뭔가를 또 설계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새로운 공간을 마련해서 어드보커시에 조금 더 중점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이게 몇몇이 그룹을 형성을 해서 좀 더 집중을 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이제 이제 정보의 흐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이제 정보를 공유를 할 테고요. 그리고 또 수직적으로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브뤼셀에 있고 유럽 연합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저희가 유럽 연합 차원에서 펼쳐지고 있는 상황들을 저희 회원사들에게도 또 전달을 해야 됩니다. 그들이 이해할 만한 언어로 또 전달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의 수직적인 정보 공유도 필요하고, 또 그거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원사들 같은 경우는 아무리 거대한 기관이라 하더라도 저희가 유럽연합에 접근할 수 있는 만큼 그들이 접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이 접근 경로로서의 역할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양쪽 모두에게 설명을 하는 역할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상황과 현실이 복잡한데 이 복잡함을 다 이해하고 설명해내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이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아무리 발언으로서 우리가 앞으로 사회적 금융 제공자, 중간 조직으로서 무엇을 더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마지막 발언을 부탁드릴 겁니다. 그런데 청중 질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좀 둔화된 것 같다라는 그런 청중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스타트업 투자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한 말씀씩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니엘과 오스카, 그리고 모두 답변해 주시죠. 실제로 좀 더뎌지는 것 같이 보이는 게 일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부분 같은 경우는 좀 더 적극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또 다른 부분은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저희가 관광 산업에 대한 이제 기금을 조성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1,100만 유로 상당의 기금을 조성하고자 하고 있는데, 자원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퀘벡에서의 사회적 경제에서의 자원 수단은 그렇게 큰 어려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스카 씨?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이 있었습니다. 대규모 협동조합들이 금융 제공을 위해서 자원을 모으는 그런 역량이나 어떤 영향이 있었는가라는 질문인데요. 네, 사실 코로나의 영향은 부문별로 상당히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대출을 제공을 하고 있는 그 규모가 과거에 비해서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 사업을 시작한다는 결정을 내리기에 그렇게 좋은 시기는 아니죠. 상황이 바뀌면은 그거에 적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저희는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저희는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대해서도 준비를 해야만 할 것입니다.
아, 코로나가 끝나게 되면은 창업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증가하고 지원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겁니다. 그것은 코로나 사태 속에서 실업률이 굉장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리고 코로나와 함께 또 디지털 전환도 더 빠르게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에 필요한 또 다른 구체적인 수요도 있을 것입니다. 네. 위기 속에서 새로운 기회들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도 있죠. 그런 것을 좀 배울 수 있는 답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기업에 대한 그 금융 지원의 방향과 그런 내용들도 그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라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아니, 제가 잠깐 패션? 예, 코로나 사태에서 투자가 좀 줄어드는 것 같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대답을 해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지금 그런 상황에 감안해서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걸 잠깐 소개해도 되겠습니까? Yes. 지금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상황, 전반적인 이 경제 위기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과 투자가 줄어드는 것은 분명히 사실입니다. 꼭 사회적 경제 영역의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모든 다른 부분에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사태에서 특별히 사회적 경제 기업이 요구하는 것은 일단 중장기적 투자도 있지만 지금 당장의 위기를 이렇게 극복할 수 있는 긴급 지원도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그런 요청을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새로운 기업들이 탄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투자 정책을 마련하는 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이 이 코로나 사태에서도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이 스타트업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하는 것이 제 생각이어서 우리 사회가치연대 기금에서는 KT라고 하는 기업, 한국의 가장 큰 통신 기업인데요. KT 기업과 협력해서 이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이 사회적 경제 기업 또는 소셜 벤처 기업에 큰 규모의 지원 사업을 지금 10월 다음 달부터 실행을 하게 됩니다. 예, 어워드 제도를 만들어서 큰 규모의 상금을 지원을 하고 그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치연대 기금이 조성한 사회혁신 펀드를 통해서 그 기업의 투자도 연계할 생각입니다. 상금 규모는 한 개 기업당 1억 원 정도를 지불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6개 기업을 스타트업을 선정을 해서 그 기업 중에 우수한 성과를 보이는 기업에 대해서는 1년 후에 또 다른 1억을 지원을 할 예정이고 그 기업이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사회혁신 펀드를 통해서 투자도 같이 해줄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에 특별히 저는 이 젊은이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사회 문제, 산업의 변화, 노동의 변화, 생태 기후의 변화, 삶의 방식의 변화에 이 대응하는 이 스타트업들이, 젊은이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도록 저는 지원과 투자가 적절하게 조화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대회는 우선은 올해와 내년은 국내 사회적 기업, 사회적 경제 조직, 소셜 벤처를 대상으로 하지만 약 2년 후부터는 국제적으로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상금 규모도 더 늘리고 투자 기회도 더 확대할 생각입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부님. 예, 갑자기 그 사회자가 음소거가 되셨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그 음소거가 돼 있었네요. 다시 한번 신부님께 감사드립니다. 예, 마무리 발언 삼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예, 그 실제로 예, 그 기업가 정신을 배양을 할 수 있는 그 인프라와 정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이런 방식으로 사회적 경제의 발전을 더 이뤄낼 수 있다라면 그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정말 그야말로 회복 탄력성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러면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모든 분들이 정말 다양하면서도 굉장히 일관성 있는 말씀들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같이 그 파트너들과 협력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뿐만 아니라 그 생태계를 더 강화를 해서 사회적 경제 발전을 이뤄내야 될 테고 또 사회적 금융이 거기서 역할을 한다. 뭐 그 자금 제공이든 내지는 그 유동성 제공이든 간에 다양한 방법으로 사회적 금융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사회적 보호, 사회적 보장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혁신적인 금융도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더 많은 기업가들을 그 양성을 할 수 있는 그 생태계 조성의 중요성도 제기를 해 주신 것 같고 또 정책을 입안시키는 것, 그 과정에도 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자본을 그냥 투입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사회적 금융은 정말 그야말로 어떤 체계의 강화, 구조의 강화에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우리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캡파이낸스, 이나이스와 같은 네트워크에서도 여러 가지 뭐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이와 같은 네트워크를 보면 정말 그야말로 이제 서로 조율된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이제 공공 부문, 민간 부문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적 금융이 과연 결국은 주류 금융화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사회적 연대에 대해서 정말 그야말로 헌신하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금융의 역할을 더 극대화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우리가 네트워크적인 접근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더 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논의를 진행해 나갔으면 좋겠고요. 주최 측에 계속 연락을 취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다시 한번 가상으로라도 서로 이제 이 박수를 보내면서 감사의 인사를 전하도록 합시다. 예, 청중분들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예, 이번 세션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